새빨간 사춘기. 네, 안녕하세요. 질풍노도 2017 우리의 선택 뇌빨간 사춘기 뇌만 섹시한 뇌생남 레드선 사춘기 분입니다. 아 좋다. 뇌빨간 사춘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씨가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자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저는 네. 박근혜한테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붙이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김용민 씨 같은 경우에는 꼬박꼬박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라고 꼭 얘기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나라를 팔아먹은 유명한 매국노 이완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완용을 얘기할 때 이완용 전 내각 총리 대신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누가 이완용 직함 아셨어요? 매국노 아니에요? 그냥 매국노잖아. 그냥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 그래서 저는 박근혜에게 파면당한 대통령, 우리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이런 이 범죄자에게 전 대통령이라는 국정농단녀라고 할까 그럼? 국정농단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전두환 있잖아요. 전두환도 흔히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죠. 전 살인마 전두환이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법원이 부여한 이름이 있어요. 반란수계. 그래서 좋다. 반란수계 전두환 이렇게 딱 되는데 박근혜도 반란숙의 전두환 장군 이러면 좀 이상하죠? 네. 농단녀? 하여튼 국정농단녀. 네. 근데 나는 정말 박근혜 멘탈 너무 강한 것 같아. 근데 오늘도 올림머리 싹 하고 또 원피스형 또 이 여성스러운 코트를 딱 입고 볼터치까지 샥 하고 나왔더라.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난 9일 동안 오늘 올림머리 한 건 난 놀랍지 않은데 지난 8일 동안도 올림머리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집안에서? CCTV를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아니, 뭐, 그 예, 올림머리를 제가, 한 사람들이 계속 갔잖아 그 집에. 그 상태로 그렇게 계속 요즘 신난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오늘도 살짝 은근한 미소를 띄우면서 그죠? 마치 그 검사들 굉장히 고생한다고 이렇게 치하하면서 방문하듯이 한껏 꾸몄더라고요. 오늘. 네. 제가 여자로서 아는데 오늘 네. 한껏 꾸미고 왔더라고요. 네, 평소 그래요. 때보다. 그렇게 하면서 또 가서 많이 오셨네요. 이렇게 되게 속삭이듯이 태극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있잖아요. 박사모. 네. 그 사람들 많이 오셨다고 너무 이렇게 좋아하는 티를 냈잖아요. 또 이게 뭘까요? 계속 많이 모여주세요. 많이 모여주시면 저는 힘이 나요. 이런 말이잖아요, 사실. 네. 아직까지 현실을 잘 직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박근혜가 쓴 그 수필 제목처럼 시련이 자기를 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아직 지금 시련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자기 인생에.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네. 사실 이 이제 탄핵이 나던 날로 해갖고 한 3분이 돌아가시고 지금 뭐 집 주변에서 완전 난리가 난 상태잖아요. 네. 그리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아이들 공포에 떨고 어제는 막 나체로 뛰어다니는 사람까지 나타나고 이런 상황인데 어지간하면 제가 법적으로 그리고 원리 원칙에 맞게 그러니까 자기가 좀 억울하더라도 있잖아요. 본인이 지도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때 지도자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좀 책임 있는 자세 제가 질서 있게 그리고 원리 원칙에 맞게 진실을 규명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저를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정도의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는데 아니 계속 나와달라고 그러는 아니 거야 그런 지금.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도 않죠. 네. 아니, 지금 그렇다고 박근혜 생각이 씨는 들고. 자기 역할에 충실하게 하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 오히려 태극기 집회 박사모에다가 편지를 썼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고맙다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2월 28일 단기국 대변인 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청와대 비서실을 통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청와대로부터 대통령님의 메시지가 왔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100만 통의 러브레터를 잘 받았으며 잘 읽었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린다. 감사하다.
이 대한민국 검찰에서는 사실 수사 의지가 있는가 난 궁금하긴 한데 이 사람은 정관용 씨와 관련해서 그날은 수배하겠다 이렇게 딱 했는데 뭐 그 다음에도 보니까 집회 나와서 계속 떠들고 있어요. 못 잡고 있는 건지 안 잡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어제는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이 정관용 씨의 계좌와 관련해서 계좌 추적에 들어갔다. 이 사람 자금줄. 들어갈 것을 검토 중이다라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런 걸 왜 알려줘? 아니, 수사를 그리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왜 거야? 아직도 검토 중이야? 계좌마저도 아직도 추적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우리가 이제 촛불이 상대하는 이제 세력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기득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는 이미 파면 당했고 지금은 전체 전국이 새로운 스테이지로 접어들었다고 본다면 기득권들이 바라는 건 뭔가라고 할 때 일정하게 저는 박근혜를 이미 파면됐기 때문에 박근혜와 그들의 기득권을 이렇게 뭔가 좀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국민들 앞에서 박근혜를 철저하게 마치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를테면 사법 처리를 하는 것처럼 검찰도 불러내고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가 고생하는 것 같은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걸 통해서 뭔가 국민들을 그러니까 박근혜를 보면서 스트레스 풀어라라고 하는 거고 제발 적폐청산만은 하지 말아다오. 그러니까 박근혜를 처벌하는 정도로 막 이제 지금 국면을 정리하자라는 이러한 기류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런다고 해서 박근혜를 지지하는 박사모라든가 이런 이제 탄기국이라든가 이 사람들까지도 같이 도매급으로 이렇게 정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과 기득권 세력들과의 싸움이 촛불로 나타난다고 보는 거예요. 촛불이 계속적으로 커져 있으면 이것은 민주정권을 이어서 적폐청산까지 갑니다. 그런데 기득권도 그걸 아니까 무엇을 하느냐. 촛불을 꺼트리는 데 집중을 하죠. 촛불을 어떻게 끄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탄기국이나 박사모를 활용한 적극적인 이러한 이제 우익들의 준동. 그러니까 아예 그냥 대놓고 길거리에 드러누워 버린다든가 무차별적으로 삿대질한다든가. 어르신들이 네. 강남 주민들을 다 좌파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삼성동에 그렇게 좌파가 많이 사는 줄 몰랐네. 그리고 녹색 역사상 초유의 어머니 줄 사태죠. 서갖고 예. 시위하는 거 저는 봤어요? 피켓 들고? 정말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아주 낯선 광경. 네. 우리 평화의 상징 녹색 어머님의 어머니들 아시죠? 이렇게 교통지도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아침에, 예. 저도 그런 이제 분들이 곧 하게 피켓, 되겠지만 피켓 들고 나올 때는 이런 거예요. 교통 질서를 잘 지킵시다. 휴지를 버리지 맙시다. 이런 걸 학교 주변에서 들고 녹색 어머니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우리가 본 적이 있지만 이런 건 처음이잖아요. 아이들을 공부하게 또 예전처럼 공부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최일선에서 박사모 어르신들과 싸우고 계신 우리 어머님들입니다. 네, 힘내시고요. 네, 엄마들이 힘을 내야 됩니다. 관건은 그 태극기 집회 여기에 일단은 돈줄을 잘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좀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빨리 조사를 안 하는 거야? 우리가 뭐 하나만 하면 엄청 빨리 조사해서 막 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다 터뜨리고 막 이런 검찰 새끼들이 왜 이렇게 아닌 게 아니라 어제도 국가보안법으로 있잖아요. 2008년? 2008 근 10년 전이잖아. 지금 2017년이잖아. 2008년에 모 대학교에서 단과대 학생회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2008년에 학생회 활동한 사람 지금 집을 2017년 아니야? 그러니까 어제 압수수색했어. 네. 압수수색하고서는 책을 6권 가져간 거지. 서점에서 버젓이 합법적으로 팔리고 있는 책들을 다 압수수색해 갖고 해서 이적 네. 표현물 아닌가 이러면서 그랬습니까? 들고 갔어요. 어제 네. 바로 어제 일인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당면에서 지금 국정농단 있잖아요. 헌정사상 정말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가지고는 움직이질 않아. 느긋하게. 그리고 이 파면당한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막 하게 하려고 지금 뭐 생중계를 해도 모자란 판에 막 언론들 제한하고 난리 났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무슨 10년 전에 학생운동한 거 무슨 압수수색을 하고 자빠져 있어. 우리 죽지 않았어 이런 거 보여주고 싶은 건가? 그러니까 나에겐 국가보안법이 있다 이런 거지. 아직 국민들아 까불지 마라. 특검에 따르면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어버이연합 엄마 부대 등 보수 우파 단체의 활동비를 지급해 줄 것을 정견련 측에 요구했다.
정무수석실은 2014년 단체명과 단체별 지원금 액수까지 정해 총 24억 원을 22개 단체에 지급해 줄 것을 정경련에 요구했다. 청와대와 전경련 그리고 구구단체가 삼각 커넥션이 있다라는 게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검이 그런 정황을 확보를 했잖아요. 예를 든다면 청와대에 정무수석실 산하에 국민소통비서관실에 허연준 행정관이 있습니다. 이 허연준. 나 진짜 허연준 때문에 웃겨 죽겠어. 허연준이 그거 알죠? 비장하게 나에겐 아직도 네. 12척의 배가 있다. 그 12척의 배가 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허연준이 무슨 이순신 아니 일단 이순신 장군이 아니잖아. 그 얘기 12척의 배가 있으면 뭘 하겠어. 뭘 하겠어요. 아니, 밀항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몰라도 12척 갖고 저는 이렇게 뭐 갖고 생각했어요. 싸울 그 거야? 12척이 누구지? 그러니까 첫 번째 배는 여기 있네. 박사모고 두 번째 배는 엄마 부대, 세 번째 배는 탄기국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종편 뭐 이런 네. 거 실려 있겠죠. 이미 이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어버이연합 고문을 지낸 박찬성 지금 반핵반김 대표예요. 2015년부터 올 1월 사이에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호성, 신동철 정관주 이런 사람들과 수시로 연락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후에 계속적으로 허연준과 연락을 취했다라는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정경련이 자금줄의 역할을 하고 청와대가 지시, 명령을 내리는 브레인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구구단체가 행동대 역할을 하는 이런 삼각 커넥션이 이미 있는데 왜 수사를 안 하는 것이냐. 왜 안 할까? 내 생각에는 사각 커넥션인 것 같아요. 이 국가의 공권력이 개입된 이것을 묵인하고 방조하거나 이런 거죠. 심지어 보면 주옥선 엄마부대 이 대표는 허연준과 90차례 정도의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귀는 아줌마 거죠. 급이 있었네. 사귀는 거죠. 급이 거의. 있었어. 그래서 저는 관건은 정경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경련하고도 통화했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이 구구 단체들의 이런 이제 준동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경유착의 고리, 요 핵심 타겟이 바로 정경련이 아니냐 이런. 정경련은 해체하면 안 돼요. 스스로 해체하게 하면 안 돼. 해체시켜야 돼. 가서 뜯어내야 됩니까? 네. 너무 나쁜 것들이야. 이걸과 관련해서 헌재 같은 경우에는 판단을 유보했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쵸. 판단을 유보하고 형사재판으로 넘긴 거예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사실상 그것을 이제 헌법 위반의 사유로 탄핵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걸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정농단으로 집중했는데 거기서 세세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형사재판부에서 다뤄야 한다라는 건데 지금 그래서 이후에 지금 검사가 수사를 벌여야지 되는 거 그리고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뇌물 관련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미 재벌과 정경련은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요. 뭐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내용 나온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이냐면 청와대가 정경련을 압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했다는 것이고 검찰의 수사 방향도 물론 뭐 이제 허연준 행정관이 직권 남용이다. 그리고 공갈 이런 식으로 즉 청와대가 정경련을 압박을 해서 정경련은 정말 원치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청와대가 너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극우 단체들에게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논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청와대가 마치 네. 돈 맡겨놓은 것처럼 요구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청와대 뻔뻔한 네. 거는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본인들은 약간 피해자 자, 코스프레 하는 거죠. 그래서 3년간 68억 원을 줬다는 거예요 지금 3년간. 근데 잘 보세요. 지금 박근혜 날라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정경련은 협박을 받지 않겠네. 근데 왜 주는 거야? 아니 근데 태극기 집회는 왜 저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삼성공화국이라고까지 얘기되는 우리나라에서 삼성, SK, 현대차, LG 이런 데가 다 들어있는 정경련이 그렇죠. 박근혜 씨에게 협박을 당하다니. 정말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돈을 줬다인 건지 아니면 정말 정경련도 흐뭇한 마음으로 돈을 준 건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협박한다고 해서 돈을 주는 것도 뭔가
본인들이 그죠. 그렇잖아요. 맞아. 협박은 뭔가 흠이 있어야지 협박을 당해서 넘어갈 수 있거든요. 협박을 당했으면 어. 경찰에 신고를 해야지. 그러니까 맞아.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입막음이나 뭔가 있잖아요. 막기 위해서 혹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이런 걸 갖고서 무슨 협박이라고 얘기해. 협박에 넘어갔다고 그렇습니다. 얘기해. 예. 저 근데 하여튼 요거 이 뇌물죄가 꼭 이제 그 형사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받고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왜냐면 그 박근혜 시절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경제사범이 됐어요. 맞아요. 경제가 나빠지면서 그래갖고 그냥 본의 아니게 생계 때문에 경제사범이 된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고 딱지도 겁나 사기 부도나고 막 이러면 전부 사기잖아요. 예. 이런 걸로 해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이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한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사기도 돈의 크기에 따라서 형량이 정해지거든요. 그럼 뇌물죄 뭐 한 수백억 받은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거의 나오지 못해야 돼요. 남은 여생. 그렇게 될 것인가? 먼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뇌물 공여 등 사건입니다.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이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 등과 공모하여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외환거래법을 위반하여 회사 자금을 국외로 반출하였으며 그 범죄 수익의 발생 원인과 처분에 관한 사실을 위장하고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입니다. 이재용 씨도 가면서 갑자기 난데없이 자기가 두 아이의 아빠라는 그런 약간 두 아이의 아버지로 몰랐네. 근데 아유. 이재용 씨 아들은 한국에 없어요. 아니 근데 한국에 있든 없든 간에 하여튼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리고 근데 뭐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렇게 착실하게 살아오지 않은 걸 다 알고 있거든요.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 한 가정의 뭐 한 여자의 남편으로 두 아이의 아버지로 굉장히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살아오지 않은 것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에게도 상처가 꽤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 너무 좀 어이가 없었어요. 자, 삼성이 정말 파괴시킨 가정이 몇 군데인데 이런 말을 그렇죠. 할까요? 그렇죠. 자, 그 얘기를 2부에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인자와 정치인 친구들의 인자예요. 오늘은 공주님이 잡혀갔어요 놀이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공주님을 찾아볼까요? 공주야, 공주야. 우리 공주가 어디 갔지? 룰루룰루루, 룰루룰루루. 우리 공주님이 여기 있었어요. 공주야, 우리 공주님 왜 잡혀갔어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해 바쁜 벌꿀처럼 일을 하느라고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주사도 좀 맞고 그랬는데 나를 잡아 가두고 우주의 기운이 지금 잘못돼가지고 지금 나쁜 세력들이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자발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우리 공주님 그래도 머리는 올리고 왔구나. 흐흐흐흐흐. 그럼 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도 머리를 꼭 그렇게 올리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국익과 연관이 깊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또 변기를 못 갖고 왔네. 큰일 났네. 공주야, 원래 그런 데 가면 변기는 못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인자 언니가 준비했는데 기다려봐요. 짜자잔! 인자 언니가 변기를 준비했어요. 어디? 이거 봐봐. 씩씩씩씩. 지금 나랑 싸우자는 겁니까? 아이고, 이거 치우세요.
제 병기를 가지고 오세요. 우리 공주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우리 친구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맞았어요. 대가리에 주사를 맞으면 돼요. 자, 그럼 우리 공주님을 병원으로 이동시켜 볼까요? 가자!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김칫국을 마시고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다 같이 김칫국을 나눠 먹는데 우리 교환이는 왜 안 먹어? 뭐라고? 이제는 김칫국 안 먹는다고? 그래, 잘 생각했어. 어차피 넌 먹어도 안 돼. 응? 제인이는 또 혼자 삐져있네. 제인이가 전두환 새끼한테 표창 받았대요. 아니라고. 오해야. 내가 다 해명할 거라고. 사림한테 표창 받았대요. 얼레리. 오늘따라 김칫국이 너무 맛있네. 야, 너 김칫국 먹다가 체한다? 난 몰라. 미국은 내 편이야. 적폐청산. 우리 친구들 그렇게 서로 오해하고 다투면 안 돼요. 친구들끼리는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그리고 제인이 너 친구들한테 오해 사지 않도록 잘 설명해 줘야 돼요. 알았죠? 친구들, 오늘은 여전히 미친 공주와 변기통 놀이를 해봤어요. 그리고 김치국 친구들과 함께 놀아봤는데 우리 친구들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재밌는 장난감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씩씩 지금 나랑 싸우자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았어요. 대가리에 주사를 맞으면 돼요. 어떻게 연기하는? 새빨간 사춘기. 삼성 이재용 씨가 뭐 최근에 이렇게 구속되고 이러면서 두 아이의 아버지 뭐 이런 호소도 했고, 또 이재용 씨의 어머니인 홍라희 씨가 아들이 구치소에 가 있어서 억장이 무너진다였던가, 하여튼 뭐 굉장히 고통스럽다였던가 하는 이런 카톡 문자를 또 지인들에게 보낸 것이 또 언론에서 다뤄지고 이러기도 했는데, 삼성이 짓밟은 숱한 가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부에서 예고해 드린 대로 삼성이 짓밟은 숱한 가족들 이야기, 그리고 한국의 이 재벌 체제라는 것이 갖고 오는 폐해, 얼마나 비인간적인 모습인지, 우리 사회를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전해주시기 위해서 손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노무사 이종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노무사님이시잖아요. 네. 근데 또 우리 영화들을 또 많이 봐서 네. 많이 보셔갖고 네. 그 배우랑도 또 닮으셨어요. 아, 네. 저희 비디오로 나가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큰일 나거든요. 비디오도 네. 거기서 이제 김규리 역할이죠. 그러니까 배우 김규리 씨. 은근히 좀 닮으셨지 그 아이고, 참. 이미지랑만. 근데 이 지금 반올림 활동을 계속 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네. 어떻게 노무사인데 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무사인데 이렇게 반올림 활동을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농성 중이시지 않습니까? 500일이 네, 넘도록 네. 지금 농성하고 계신데 그런 이야기도 좀 들려주세요. 그 일단은 뭐 황유미 씨 아버님 만나게 된 게 이제 반올림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건데, 그 영화에서는 이제 유미 씨가 죽기 전에 이제 만난 걸로 돼 있지만 그거는 이제 아니고, 그 유미 씨가 2007년 3월에 세상을 떠나고 나서 몇 달 뒤에 이제 그 아버지인 황상기 어르신께서 그 삼성을 상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이 문제의 진상규명을 밝혀야 되는데 좀 함께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제가 수원 지역에 있었는데 수원 지역에 이제 그 수원시민신문 이 기자분 통해서 만나봤었던 게 이제 첫 출발이었고요. 그때 그 아버님께서 이미 이제 많은 결심을 하고 이런저런 일을 겪은 상태였기 때문에 잘 준비해 오신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 황유미 아버지 황상기입니다. 반올림 황상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유미는 그 2003년도에 그 삼성 반도체 공장 기흥 공장에 그 입사를 했습니다. 10월 달에 그 입사를 해서 이 3라인에서 들어가서 입사를 했는데 3라인에서는 그 이 반도체를 파악약보다 담갔다 뺐다 하는 그 기계가 24대가 있는데 한쪽에 12대 또 이쪽 한쪽에 12대씩 합해서 24대가 있습니다. 3라인 그 자체는 그 상당히 그 이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맨 처음에 지은 노후 라인이었습니다. 그 라인에서 일을 하다가 그 이수경 씨라고 나중에는 그 일을 같이 했었는데 그래서 그 이수경 씨하고 둘이서 일을 하는 도중에 2005년 그 6월 초에 이 급성 골수성 우리 유미가 그 백혈병이 걸렸고 그다음에 그 다음 해 2006년 그 6월 달에 그 이수경 씨가 똑같이 유미하고 똑같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걸려서 그 이수경 씨는 그 2006년 8월 달에 사망을 했고 우리 유미는 2007년 3월 달에 사망을 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내 딸이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렸는데 같이 2인 1조로 짝을 이루어서 일했던 이수경 씨도 똑같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내 딸도 얼마 전에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 둘 다 똑같이 백혈병으로 죽었는데 이게 감기도 아니고 흔치 않은 병으로 이렇게 죽었는데 이게 산업재해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어쨌든 세상에 좀 알리고 싶어서 여기저기 이제 많이 다니셨던 거예요. 방송국도 쫓아다니고 정당들한테도 호소하고 했는데 이 문제가 삼성에 대한 문제이다 보니 이제 이 접근을 하고 이제 뭐 개입하고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없었고 방송국 같은 경우는 뭐 증거를 가져와라 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삼성이 꼭꼭 감추고 있는 그런 것들을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본인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함께 이제 싸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얘기를 이미 이제 아버님이 하신 상태에서 저와 그리고 같이 다산인권센터의 활동가님이 같이 봤는데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쨌든 저희가 뭐 반도체 공장의 어떤 유해 위험성을 그 당시는 이제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이제 그렇기는 하지만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굉장히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 뭔가 또 아버님이 말씀하신 그 팩트가 너무 석연치 않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열심히 싸워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서 대책위원회를 꾸린 게 이제 반올림이었어요. 그래서 2007년 11월 달에 대책위원회를 띄웠고 그게 이제 반올림 첫 출발이었죠. 그 뒤로부터 벌써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삼성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직업병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처음 시작은 한 명의 피해자를 알고 시작했고 둘 다 백혈병으로 죽었다는 그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삼성전자 반도체 LCD 공장에서 백혈병이나 뇌종양과 같은 직업성암 그리고 그 유사한 희귀 난치성 질환에 걸린 피해자분들 제보가 230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 79명이 돌아가셨어요. 대부분 젊은 20, 30대 노동자들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삼성이 제대로 사과하고 또 이들에게 배제 없이 투명한 보상을 실시하라고 그렇게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이 삼성 반도체 문제를 보면 어떤 거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냐면 사실 그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와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명백하게 명명백백하게 누구가 봐도 이건 초등학생이 봐도 그냥 눈으로 봐도 증거가 있는 문제인데 증거와 증인이 다 있고 피해자가 명확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게 이 제도적인 선에서 계속 막히고 꾸준히 이런 걸 보면서 무슨 뭐 우리가 지금 일제 식민지도 아니고 이런 싸움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네. 그 무엇보다 이제 그 사실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삼성이. 그러니까 왜곡된 정보를 되게 많이 흘리고 언론 플레이가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뭐 사과 의제, 보상 의제 이거에 대해서 뭐 제3기구인 조정위원회를 통한 대화를 하기로 했는데 그걸 하지도 않아 놓고도 다 끝났다, 다 해결됐다. 뭐 이렇게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고 하는 바람에 저희도 많이 봤죠. 네, 그런 것도 사실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데 뭐 이게 다 하는 행태도 잘 너무 해결된 비슷해, 것처럼. 일본이랑. 네. 네, 그때 당시 어쨌든 이제 황상기 선생님한테 삼성은 만나서 이건 지병으로 사실 뭔가 매우 뭐 안타까운데 이건 지병 원래 몸이 약해서 개인적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79명의 청춘이 지금 생을 마감하도록 삼성은 사실 근본적으로 이게 개인적 문제다라는 걸 한 발짝도 그 변함이 없는 상태. 정말 네, 이상한 일이에요. 맞습니다. 네네. 근데 삼성 저주받았어? 그렇죠. 이게 사실 이런 재벌들뿐만 아니라 사실 재작년 백남기 선생님 돌아가셨을 때도 이제 이 국가에서의 입장은 그냥 심장마비로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거다 이런 식으로 회피를 했었잖아요. 네. 사실 이런 식의 이제 폭력, 재벌에 의한 폭력, 국가 권력에 의한 폭력들을 계속 이런 식으로 다뤄왔었거든요. 네. 이 삼성이 이게 개인 질환이다라고 하는 태도가 진짜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게 너무 좀 사실 기가 막힌데요. 황유미 씨 아버님이 처음에 삼성한테 이제 나홀로 싸우실 때, 이 산재 같은데 산재로 좀 처리해 달라.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버님이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기관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잘 모르셨을 때여서 회사에다가 이걸 산재로 좀 처리해 달라 했더니 산재가 아니다. 산재가 아니고 개인 질환일 뿐이다. 그런데 그래도 혹시 회사에서 뭘 도와줬으면 좋겠는지 얘기를 해봐라. 라고 해서 그러면 남은 치료비를 좀 해결을 해달라라고 했고 그 당시 이제 백혈병 치료비가 사실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8천만 원 정도 들었는데 이제 해결 못한 4천만 원에 대해서 회사가 이제 그 치료비를 대주기로 했는데 결국 나중에 500만 원 가져와 놓고 삼성이 돈뿐이 없으니 이 돈으로 끝내자라고 한 거예요. 그때 황유미 씨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 동네 공사판에서 사람이 죽어도 이렇게 취급을 안 하는데 그 대기업 삼성 초일류 기업이라는 삼성에서 딸아이의 죽음을 이렇게 취급한다는 게 자기는 정말 용서가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 개인 질병이라고 하는 태도는 지금까지 진짜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건 개인 질병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외부화하는 것보다는 자기네 회사의 안전은 전혀 문제가 없다. 작업 환경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고 깨끗하다. 이런 식의 홍보를 계속하고 심지어는 근로복지공단, 법원 이런 데에서 맨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산재 인정되시는 분들이 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삼성이 딱 증거를 감추고 있고 이거를 노동자 측에서 증명을 해야 산재가 인정되는 구조이거든요. 지금까지도 제도가. 그런 속에서 증거들을 되게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이제 불쑥인이 거듭되다가 법원에 가서 황유미 씨 이 백혈병 사망이 발암물질과 유해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백혈병 사망이 맞다, 산업재해가 맞다라고 판결을 내리고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한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만 14분이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어요. 바로 엊그제는 또 좀 주목할 만한 산재 인정 그 결과도 나왔는데 불임이 산업재해로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공단에서 뇌종양이 투병 중이신 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전리방사선, 비전리방사선, 비소 등에 노출된 산업재해가 맞다 이렇게 판정을 했거든요. 근데 삼성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이제 침묵으로 일관하고 이 지금 농성 문제 삼성이 좀 책임져라라고 하는 것도 전혀 이것을 직업병이라고 표현하지도 않고 산업재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진복을 입은 것이 아니고 사람 몸에서 이런 먼지가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방진복을 입은 것이고 그다음에 이 두건을 쓰고 있는데요. 이 두건은
사람 몸에 이 머리에서 머리카락 또는 비듬 이런 게 떨어지면은 이 반도체나 그 LCD가 그 망가지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쓰고 있는 것이고요. 이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마스크는 이 사람을 보호하려고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말을 하면은 입에서 침이 뜨고 또 이물질이 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나와서 반도체나 LCD에 묻게 되면은 제품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방진복과 두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공장에서 수천여 종의 화학약품을 쓰고 있는데 그 화학약품 속에는 벤젠, 프로말데히드, 전리방사선, TC 이렇게 그 사람 아주 이 몸에 나쁜 암에 걸리는 물질이 수백여 종의 그 화학물질 속에는 그 숨어 있는데 삼성에서는 이것을 그 영업 비밀이라고 딱 감춰놓고는 꺼내놓지 않고 감춰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법원 판정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그 독극물을 이 노동자들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화학물질에서 나온 독극물은 공기하고 만나면 기화가 되어서 사람이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은 마스크 쓰고 있지만은 사람이 숨을 쉬게 되면은 그 독극물이 공기하고 기화가 돼서 사람 코와 입으로 고스란히 들어가는 이런 상태이기도 하고 또 어떤 그 독극물은 사람 피부로 속으로다가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방진복은 입고 있지만은 그 방진복은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도체 공장과 LCD 공장에서 그 만들고 있는 반도체와 LCD를 보호할 뿐 사람하고는 무관하다는 것을 그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최순실이나 박근혜나 삼성이나 다 하는 짓거리들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영화 나왔을 때도 그렇고 기사 나올 때마다 그 밑에 이 댓글들 있어요. 삼성을 옹호하는 그 댓글 부대들이 몰려다니면서 댓글을 달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삼성에서 취직 뭐 시켜주면 닥치고 일할 것들이 뭐 불쌍하다 뭐 이런 식의 댓글. 삼성 그 돈 받으면서 그러면 내가 가서 일할래. 나 취직 시켜줘.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초일류 기업 삼성에서 그렇게 하겠냐? 괜히 뭐 자파들에게 놀아나지 말아라. 이런 댓글 부대를 막 엄청나게 조직해서 몰려다니면서 그 반도체 반올림 여기에다 댓글 막 달았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이번에 또 양양자 씨 같은 경우는 물론 삼성맨 출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도. 네, 그렇죠? 그렇죠. 상무 그런 출신. 사람이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전문 시위꾼이다, 귀족 노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사실 저 따위로 충성했으니까 고졸 출신으로 저렇게까지 올라갔구나 이런 생각까지 저는 했어요. 그 사실 저는 그 얘기 들었을 때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었어요. 왜냐면 일단 그 얘기를 들은 날이 3월 6일 황유미 씨 기일이었어요. 네네. 10주기 기일. 이날만큼은 황유미에 대해서 또 돌아가신 79명의 사망 노동자에 대해서 좀 우리 한국 사회가 주목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날이고 나름 열심히 추모 문화제를 준비하고 추모 행진도 하고 경건하게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연대 오신 분들하고 마침 추모 문화제를 하고 있는 그때 양양자 씨가 그런 발언을 했다고 들어가지고 정말 너무 이제 뒤통수를 맞은 듯한 너무 사실 되게 불쾌했고 너무 분하더라고요. 뭐 이런 말이 제가 기억나는 말이 뭐 그 사람들은 유가족도 아니다. 뭐 귀족노조처럼 뭐 전문 시군처럼 삼성 본관 앞에서 농성을 하는데 유가족도 아닌 사람들이 그러는 것은 용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누가 누구를 용서한단 말인지 그 사람이 뭐길래 용서를 하고 말고 할 지위에 있는지 또 뭐 어쨌든 민주당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자가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는지 지금 같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 화가 났어요. 뇌빨간 사춘기. 그때 황유미 씨 돌아가셨을 때 아버님한테 드린 뭐 줬다는 500만 원도 사실 뭐 병원비하라고서는 준 것도 아니었어요. 나름 자기들 딴에는 뭐 위로금이다 이러고서는 500만 원을 갖다 주긴 했지만 그러면서 회사가 많이 어렵고 뭐 이런 얘기를 주워 삼겼지만 사실 최근에 그리고 어렵다는 삼성이 정유라한테 지금 뭐 적게 잡아서 한 200억 아닙니까? 200억? 많게 잡으면 한 400억 정도까지 가는데 밝혀진 것만. 네네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삼성이 그렇게 이제 정유라
말탄 말 사주고 막 이런 거에는 이만큼의 돈을 쓸 수 있고 또 이건희 씨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 거동도 불편하시지만 어쨌든 화대로 2천만 원을 1인당 500만 원씩 해서 2천만 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저희가 이제 농성 중에 매일같이 이어 말하기라고 해서 저녁 때 이렇게 앉아서 똑같이 앉아서 다른 저희들이 저희 목소리를 내오는 그런 일들이 매일 있었는데 그 어느 날 이거를 뉴스타파 보도를 본 거죠. 참 진짜 소름 끼치는 일이죠. 왜 하필 또 숫자가 같아요? 500만 원으로. 그러게요. 네. 그 얘기를 듣고 저희도 이제 이어 말하기 시간에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바로 삼성 앞에서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지금 500일이 넘었는데 삼성 직업병 문제에 대해서 너네들이 약속한 최소한의 그 사회적 대화를 하라고 하는 것조차 외면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입에 담기도 사실 참 거북스러운데 그렇게 회사 돈을 함부로 어떻게 보면 그게 회사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서 벌은 돈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 즐기는데 일회당 500만 원씩 이렇게 화대를 지급하면서 그게 또 클로즈업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황유미 씨가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그 딸아이 앞에서 삼성이 이 돈뿐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뭐라 하지 비열함?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 도대체 황유미 씨 가족에게 건넨 삼성의 500만 원은 무슨 돈일까? 이거 조롱하는 돈 아니야? 얼마나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업신여기고 그랬으면 이렇게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 너무 화가 나서 페이스북에도 한마디 쓰고 막 그랬었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건희 씨 지금 어쨌든 거의 뭐 혼수 상태로 계속 누워 있는데 어젠가요? 전 세계적으로 또 이렇게 갑부들 순위를 또 먹이잖아요. 이거 하는데 이건희 씨가 엄청 뛰었어요. 왜 누워 있는데 누워서 지금 산송장이나 다름없는 상태인데 재벌 순위가 또 많이 뛰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얼척이 없는 일인 게 하여튼 그게 그러니까 일 하나도 하지 않고 돈이 막 뛰어요.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에요. 이건희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삼성그룹 시가총액은 440조 뭐 이런 게 이제 어제 뉴스에도 나오고 그리고 삼성이 그 사내 유보금을 삼성전자만 그 사내 유보금으로 이제 투자하지 않고 그 회사의 곳간에 쌓아놓고 있는 돈만 200조가 넘어가고 그리고 이재용 씨가 그 이 뇌물로 갖다 바친 돈이 뭐 수백억에 달하고 밝혀진 것만 이게 다 뭐냐는 거죠. 이거 노동자들이 정말 현장에서 정말 피땀 흘려 그냥 땀 흘린 게 아니라 누군가는 죽어가고 하여튼 그렇게 주에 12시간씩 8시간씩 교대 근무하면서 밤낮으로 제대로 쉬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회사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삼성 임원들은 사실 뭐 몇십억, 몇백억씩 그렇게 연봉을 가져가고 그리고 이런 진짜 이재용, 이건희 이러한 재벌 총수들한테는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일 하나도 하지 않고 그렇게 쥐어주고 거기다가 뇌물로 국정농단을 하고 진짜 욕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욕을 못 해가지고 좀 제가 잘합니다. 저는 여기서 요번에 이제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그리고 이렇게 뭐 탄핵 파면까지 오는 이 과정에서도 사실은 이 재벌과 이 권력 간의 커넥션 있잖아요. 검은 거래. 기업. 이거야말로 사실 재벌과. 국정농단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를 끊어야 되는데 이 국정농단을 할 수 있는 얘네들의 이 돈 거래가 돈 거래라는 것이 결국은 이런 황유미 씨 같은 이런 노동자들의 목숨값으로 자신들이 긁어 모은 돈을 가지고 그 돈을 거래하면서 또 특혜를 쌓고 다시 또 이제 법과 제도라는 이름으로 특권을 만들어주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 사회가 재벌이라는 게 만들어진 정확하게 얘기하면 박근혜 씨 아버지 때부터 그때부터
계속돼 온 거야. 이 네. 악순환이. 네. 네. 이거를 사실 딱 끊어야 되는데 이걸 네. 끊는 데 있어서 지금은 또 요즘 최근에 이제 대선 시기가 되다 네. 보니까 화두가 되는 것이 노동자들을 어떻게 정책과 경영에 참여하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대선 진영에서는 의견들을 막 내놓고 있잖아요. 네. 황상기 아버님께서 네. 노조가 있었더라면 네. 네네. 근데 삼성은 계속 본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노조 없는 회사다. 물론 계속 노조로 투쟁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계속 왔잖아요. 마치 네. 청정지대 막 네. 이런 네. 것처럼 내세우고 그랬는데 네. 아버님께서는 이제 삼성에 정말 진짜 노조가 있었다면 네. 우리 딸이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말씀을 네, 또 하신 적도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2007년도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내 딸이 이 회사에 노동조합이라도 있었더라면 그렇게 죽어갔겠냐. 노동조합에서 이 화학약품 같은 것 노동자들이 사용할 때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검증하고 사용하게 할 거 아니냐. 그런 것도 없이 없다 보니까 내 딸이 이렇게 당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아버님의 진짜 정말 옳은 말씀 받아 안아서 그 저희 대책의 이름도 그냥 삼성 백혈병 진상규명 대책위가 아니라 삼성 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 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 이렇게 졌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걸 나중에 이제 반올림으로 바꾼 건데, 그러니까 노동 기본권이에요. 진짜 노동 기본권이라는 거는 헌법상 권리고 노동조합을 노동자들에게 만들 권리를 부여한 거는 헌법의 권리지 사용자에 의해서 침해되면 그 사용자가 처벌받게 돼 있는 그런 부당 노동 행위란 말이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행위는 부당 노동 행위이고 그런데 삼성은 마치 노동조합이 없는 것이 회사의 자랑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굉장히 이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을 탄압한 역사를 보면 정말 아주 끔찍하고 잔인하게 이를 데 없는데요. 납치를 실제로 하기도 하고 미행은 기본이고 또 해외 공장들의 뭐 말이 좋아서 뭐 주재원 파견 이렇게 하지만 사실 격리를 시키는 방식으로 한국에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뭐 최근 예를 들어도 그 에버랜드에서 노동조합 민주노조를 만들었던 조장희 씨에게 해고를 그냥 바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하자마자 바로 해고를 해버리고 지금 거의 6년 만에 5년 만에 최근에 복직을 했어요. 계속 법원의 대법원 판결까지 받고 나서 최근에 복직을 했는데 그러니까 보란 듯이 해고해버리고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거죠. 우리 회사는 절대 노조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선언을 해버리는 이젠 정말 더 이상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미행하고 서로 이간질 시키고 네, 회사 직원에서 네, 왕따시키고 화장실 가는 것도 감시 안 되잖아. 네, 화장실 가는 것도 감시하고 뭐 1m 이상 접근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노동조합을 하려고 했었다고 찍히고 그 사람을 완전 그 현장에서 배제시키고 하느라고 물론 다른 회사들도 노동조합 만드는 거를 탄압하고 싫어하고 하는 거 맞는데 그 중에서도 최악인 것 같아요. 그게 예전에 뭐 이병철 유언이었다고. 네, 초대 그 회장이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노동조합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흙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흙 들어간 지가 한참 됐는데 삼성이 이제 적폐청산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 얼마 전에 이재용 씨가 그런 말 한 기사를 봤거든요. 뭐 매출이나 뭐 이런 사업 실적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냐 임원들을 모아놓고 하더니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임원에게 뭐 안 되면 뛰어내려야죠 이런 얘기를 한 기사 봤어요. 네. 근데 전 진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노조 좀 만들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도 납치를 하고 이러는데 매출 안 나오면 너 진짜 뛰어내려라 여기서. 이 새끼 이거 진심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삼성이라는 그룹에 뭔가 하나의 좀 색깔이 있잖아요. 상당히 좀 폭력적이고 조폭적인 네. 이런 색깔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전에 삼성 핸드폰에서 배터리 사고 났죠.
네, 그렇죠. 저는 갤럭시 노트 7. 그 뉴스 보는 순간 네. 야, 저 개발자 어떻게 됐을까? 음. 그 사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음. 언론에 철저히 가려져 있지만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 그러게요. 그 개발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크게 보면 삼성은 황유미 씨 사건도 그렇고 이번에 문호조 경영의 이 입장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는 노동자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잘 보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지금 이제 현장의 노동자가 어쨌거나 백혈병이라는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삼성이 개인 지병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산업재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삼성이 생각하기에 실제로 완전 명명백백이 밝혀진 건 없으니까 그러면 이것이 산업재해라면 제2, 제3의 황유미 씨가 지금도 거기서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 위험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사 입장에서. 네. 그런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문제가 커지면 전체 생산 라인을 가동 중단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생산 라인을 가동 중단하게 되면 삼성이 그렇게 자랑하는 뭐 시가총액 얼마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이제 침해가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선의 노동자들의 생명권, 예. 생명권이 기업의 이익보다 네. 아래에 있는 거죠. 네. 예. 네. 이건희 보세요. 이건희 생명권 보세요.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숨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노동자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죠. 문호조 경영 아까 말씀하셨죠. 헌법에 나와 있는 노동 기본권이라고.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왜? 사람을 안 보는 거예요. 사람을 안 보니까 동영상에서 500만 원씩을 주고 그래 뭐 니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게 더러워 진짜. 이건 기본적으로 보면 저 가족들은 99%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거 아니냐. 네. 그 얘기는 이제 피해자 가족들이 정말 많이 해왔어요. 어떻게 네. 내 탈을 쓰다 버리는 일회용 컵 취급을 할 수 있는지 하면서 그 삼성 LCD 공장에서 일하던 뇌종양에 걸린 그 한혜경 씨 어머님께서 뭐 증언대 가정에서 막 우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느끼고 있는 직업병 피해자들이 느끼고 있는 대체로의 감정에 다 그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우리 뭐 아들 딸들이 그 회사에 가서 얼마나 사실 처절하게 잘 쉬지도 못하고 그 기숙사와 공장을 오고 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했는데 아프니까 이제는 나 몰라라 하고 최소한의 도리도 안 하는 그런 게 우리를 어떻게 여기는 거냐. 우리가 소모품이고 기계냐. 아니 진짜 쓰다 버리는 종이컵이냐. 블루칼라 쪽의 분들만 사람 취급을 안 하고 화이트 칼라부터는 사람 취급을 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예, 뭐 삼성 같은 데 보면 뭐 이제 연구실이나 이런 데 옆에 이제 간식이나 이제 사원 복지 서비스가 되게 잘 돼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이를테면 출퇴근도 자율로 이렇게 진행을 하기도 하고 이런 건 여러 가지 보장해 주는 척합니다. 그런데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이재용의 발언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뛰어내려야죠. 그래서 이 재벌들이 보여주는 이 행태 있잖아요. 사실 우리 딸이 무슨 쓰다 버리는 일회용 종이컵이냐라고 이렇게 항변을 했을 때 그들은 속으로 뜨끔해서 몰랐어? 맞아. 당연한 거 아니야? 좀 나한테 너는 그래. 이렇게 대답을 당연히 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반응이나 이런 걸 보건대는. 근데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 모습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엄청나죠. 이 재벌 총수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밑으로 내려지는 이 갑질의 모든 만인을 학대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 맨 아래에 있는 우리 기층에 있는 우리 민중들, 서민들은 이 겹겹의 갑질을 당하는 사람들로 우리 사회에서 지금 구조적으로 딱 그렇게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인을 학대하는 학대 사회가 이 재벌 문화에서 그대로 보여지는 거고 네. 이것은 재벌과 이 권력의 검은 커넥션 거래 속에서 이런 상태로 그 돈을 갖고선 사람에게 갑질을 하는 이런 정말 뭐라 그래야 될까? 굉장히 야만적인 문화가 우리 사회의 주류 문화가 돼버린 거죠. 삼성그룹은 핵심은 이겁니다.
삼성의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네, 맞는 얘기가. 정말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어느 누구도 어느 단계에 어느 부장이건 어느 상무건 간에 아니면 이 일선에 있는 그 삼성전자에 있는 경비원까지도 하더라도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매매를 해야 되는 이건희도 사실 본질적으로 행복하지 않다고 봐요. 그런 난 구조에서 그런 걱정까지 한- 해주고 어, 싶지도 않아. 한 걔한테. 놈도 단 한 놈도 행복할 수가 없다. 만인이 만인 학대하는 사회에서 학대 워낙 박애주의자셔서. 가학자가 그래도 거기까지 살아갈 수 없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번 촛불 국민들을 보고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아서 뭐라 그러지? 우리도 이제 반올림도 방진복을 입고 그 광화문 광장에 정말 열심히 이렇게 뭐 참여를 했고 이재용 구속 피켓도 막 들고 그 막 같이 그랬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저는 진짜 이게 희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과연 재벌 개혁이 될까, 재벌 해체가 될까 했는데 저는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정말 희망이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단지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체가 다 이 재벌 구조 전격요착으로 정말 지금 도가니에 빠져 있는데 그대로 가다간 한국 사회가 진짜 어떻게 추락할지 모른다. 이미 추락해 있고 세계 그러니까 OECD 국가에서 최장 시간 노동 시간 그리고 자살률도 1위, 산업재해 1위, 사망률 1위, 나쁜 건 다 1위. 이미 바닥을 치고 있는데 더 어떻게 바닥을 치냐. 이 재벌 해체를 통해서 제발 정상적인 그러한 나라 한국 사회를 만드는 것이 시작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진짜 저는 생각이 재벌 해체 구호를 좀 더 세련되게 만들면 재벌 총수의 지배 구조를 완전히 해체하고 정말 건전한 국민 기업으로 이렇게 살아날 수 있게끔 네. 국민 여러분들이 관심을 모아야 되지 않나. 네네. 나는 사실 이제 처음 뵀거든요. 처음 뵀는데 좀 보면서도 진짜 대단하시다고 생각했어요. 평소에도 계속 얼마나 강인한 사람이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정말 독하고 그런 사람이면 독하고. 삼성이랑 이렇게 10년간 정말 아버님도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짓거리를 삼성에게 너무 많이 당하셨거든요. 그 가족들도. 네, 네, 네. 그래서 진짜 얼마나 무서운 분이 나오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너무 이분 너무 정말 순수하시다. 너무. 그러니까 이제 좀 저는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 잠깐 하니까 누가 우리를 이 시위로 몰았냐, 누가 우리를 자꾸 전문 시위꾼으로 요구를 했느냐. 라고 하면 그 삼성이에요. 삼성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처음에 마이크 울렁증이 있고 남 앞에서 절대 앞에 이제 앞장서고 이런 일은 정말 웬만하면 안 하는 그런 건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그 과정이 약간 개인적으로는 되게 이제 힘든 일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하고 했는데 누가 이렇게 평범한 사람을 싸우게 만들었냐 하면 삼성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를 제발 삼성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삼성이 자기네는 지금은 이 어떤 권력으로 인해서 자기네가 이런 이 죄를 지은 그 죄의 대가를 안 치르고 있지만은 우리 후세에서 살아오는 사람들은 삼성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를 다 들여다보고 다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은 삼성 반드시 이 삼성 수뇌부들은 천벌 받을 것입니다. 저 이재용이 구속될 때 살짝 좀 눈물이 났거든요. 만감이 교차하지. 네. 나는 오늘 박근혜 씨가 검찰청 들어갈 때도 참 만감이 교차하고 그러더라. 네. 근데 저는 삼성의 그 재벌 지배 구조 저는 해체된다고 봅니다. 이길 수 네. 있다. 왜냐하면 삼성은 우리 흔히 공룡 기업이라 그러잖아요. 거대한 공룡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1,600만 촛불이 타오르고 있죠. 네. 촛불은 바로 개미떼 아니냐. 공룡과 개미떼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네. 개미떼가 삽시간에 이겨야죠. 개미떼들이 공룡을 전부 다 에워싸버리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재용 구속이 이루어진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시작이죠, 시작. 그렇습니다. 아직 다른 그러니까 이제 같이 도모를 했던 최지성, 장충기, 삼성 임원들이 아직 전혀 그렇게 구속이 된 것도 아니고 또 재벌 총수들이 여럿 있잖아요. 네. 현대차 정몽구도 있고. 그들은 늘상 구속됐다가 사면을 밥 먹듯이 해왔죠. 네.
어쨌든 뭐 SK 채태원도 그렇고 롯데 신동빈도 그렇고 이런 재벌 총수들이 그러니까 이재용 구속이 첫 출발로 이 제대로 된 구속 수사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한 명만 딱 잡아 가두고 이걸로 끝 이제 다 해결됐어 이렇게 절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 1,600만 촛불이 타올랐는데 좀 더 이 재벌 문제에 관심을 좀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겨우 간신히 어떤 하나의 조건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대로 멈춰서는 절대 안 된다. 지난 겨울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뭔가 한 자리에서 회의 한 번 하지 않고도 차곡차곡 단계를 너무 잘 밟아가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대통령 뭐 즉각 퇴진 뭐 이런 구호 막 걸고 있다가 이 국회를 막 압박하면서 탄핵 이걸로 쭉 가다가 탄핵 다 결정되자마자 바로 새누리도 공범이다. 재벌도 공범이다. 재벌 총수 구속하라. 맞아요. 적폐를 청산하라. 이거 차곡차곡 나오잖아요. 그리고 황교안도 탄핵하라. 이거 차곡차곡 나오면서 그게 무슨 어떤 논란이 되건 논쟁이 되지 않고요.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정말 적절한 단계에 맞춰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능력과 이런 것들 믿으면 당연히 이후에 이제 재벌 해체로 갈 수밖에 없다. 재벌 지배 구조를 바꿔내는 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단순히 그냥 이재용 구속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철저한 처벌과 이후의 재발 방지. 이를테면 목표를 저는 이런 모르겠습니다. 발칙한 제안이기도 한데 삼성전자 생산 라인에 황유미 씨 동상이 하나 있어야 돼요. 네, 사실 그게 아버님이 우리 이제 삼성하고의 직업병 협상이 막 시작됐을 때 피해자 가족들하고 우리는 어떤 요구를 할 것이냐라는 거를 여러 토론들을 했었는데 아버님이 제일 먼저 하신 얘기가 바로 그거였어요. 유미 동상 세웠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가능했으면 좋겠네요, 진짜.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도 아버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농성하는데 요 밖에 그러니까 유미 동상을 이제 그 대학생이 한 분이 그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풍찬 노숙에 다 훼손이 됐어요. 이 종이죽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건데 그래서 이제 그게 가슴이 아팠던 나규환 조각가님께서 그 박근혜 왜 흉상 광화문에 있던 거 만드는 부분인데 그래서 좀 너무 나약한 이미지가 아니라 힘센 그 반도체 소녀상 혹은 반도체 노동자상을 만들어 보고 싶다. 네, 더 이상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미지로 만들어 오겠다 하시더니 이제 만들어 오셨거든요. 근데 만들어 오셨는데 그걸 가지고 되게 이제 그게 이제 약간 사람들이 포토라인도 되고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거기 이제 삼성 홍보관 온 김에 이제 그 앞에 동상 보고 이게 뭐야 하면 사진도 열심히 찍으시고 하는데 그게 싫었던지 삼성이 약간 이 신문들 자기들에게 이제 뭐 하여튼 유리한 기사를 써주는 그러한 신문사들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이상한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탐욕스런 뭐 반도체 소녀상 뭐 이래가지고 제목이 그래요. 그걸 탐욕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내용은 뭐 왜 반올림이 보상을 요구하는지 반올림 활동가들이 보상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새빨간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내용이 완전 맞지 않는 내용으로 그냥 그런 기사를 막 내보내고 막 그래요. 네. 아니 이게 정말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정권이 했던 게 바로 그 보상과 관련된 왠지 이 유가족들이 얘네들이 막 그런 얘기 막 했잖아요. 일베나 이런 애들이 그 입에 담을 수가 없어. 하여튼 아버님이 거기 동상을 세우려고 하는 건 정말 자기 딸 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인데 당연하죠. 관련해서 뭐 생각만 해도 그때 당시 아버님이 그 차 뒤에 이렇게 황교민 씨 싣고 다니시고 막 이러실 때 그때 얘기를 들려주던 그때 모습들이 너무 떠올라서 너무 그렇거든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마지막 모습이 사무치고 매일매일 생각이 나고 원통하고 막 이럴까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그래서 유미 씨 어머님은 지금도 우울증 치료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평생
하여튼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저희들 볼 때는 또 반겨주시고 이번 추모제 때도 오셔서 고생한다고 말씀도 하시는데 어쨌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딸 생각이 왜 안 나겠어요. 그래서 지금 딸 저 세상으로 떠난 지 10년이 됐지만 아직도 치료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아버님도 처음에 만났을 때 처음 싸울 때는 도통 웃지를 않으셨어요. 웃을 수가 없었던 거죠, 전혀. 근데 이제 어느 날은 또 웃음을 되찾으시고 저희들 맨날 즐겁게 해주세요. 막 농담 엄청 많이 하시고 저희가 아재 개그는 그만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그 인터뷰 때도 몇 번씩 얘기하는데 내가 죽을 것 같으면 삼성하고 못 싸우지 않겠냐. 내가 즐겁게 싸워야지. 오래 싸울 수 있다. 오래 싸워서 꼭 이제 이긴다 얘기보다 아버님은 저는 절대 삼성에 지지 않겠습니다라는 얘기들 이번 추모제 때도 하셨어요. 네.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처음에는 아주 억울한 마음이 들어갖고 너무 억울해서 이 얼굴에 웃음기가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 아주 그것만 자나깨나 그 생각뿐이었었지 유미 생각, 그 억울한 생각, 병에 걸려서 그 유미가 죽은 생각 그런 생각뿐이었었지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제가 지쳐서 제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한 순간에 깨달았어요. 이렇게 싸우면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싸우면은 이 유미가 병에 걸렸다는 원인을 밝히기도 전에 내가 먼저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웃으면서 장난하면서 재밌게 싸우자. 삼성을 놀려주고 올려주고 잘못된 걸 해내는 그런 재미로 싸우자. 그렇게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꾸어가지고 여기 반올림 식구들뿐만이 아니라 같이 여기 오시는 분들하고 다른 대화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필요하지 않는 농담 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유미가 병 걸리는 원인도 밝히게 되었고 또 긴 싸움을 하면서 삼성의 억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문제까지 다 들춰내서 잘못된 삼성에 바로 잡으라고 큰 목소리로 싸워서 분명한 삼성도 책임을 좀 지었습니다. 법적인 책임은 삼성이다 분명히 지었기 때문에 그 잘못된 토도에 의해서 삼성이 지금 책임을 지라고 지금 여기서 농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잘못된 부분에서 삼성이 얼마큼 책임을 질 건지 거기에 대한 지금 그런 농성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1차적인 저는 승리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용이 어쨌든 구속이 됐잖아요. 네네. 구속이 됐지만 사실 재벌들한테 감옥은 별로 감옥도 아니거든요. 뭐 딱 가면 집사 변호사가 있어서 변호사 접견실에 매일같이 가서 변호사 접견실에 나와 앉아서 커피 마시고 이러면서 하는 그런 변호사까지 두고 있고 형평성이 어긋나네요. 진짜.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재벌들한테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던 것이 우리의 사법부이기도 하고 지금은 뭐 남다른 촛불의 기세에 밀려서 이제 영장을 한 번은 기각했다가 이렇게 해서 들어간 거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도 이재용 씨는 철저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런 채로 아쉽게도 특검이 종료가 됐어요. 그죠? 그러고 지금 검찰청으로 넘겨졌죠. 검찰청 특수본에서 그 수사를 이어가게 되어 있는데 검찰청, 그러니까 특검이 만들어지기 전에 원래 검찰 수사를 받다가 특검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때 검찰에서 얘기했던 게 이재용 씨 피해자다라고 한 채로 특검에 넘어갔었던 거거든요. 강요에 의한 피해자. 근데 이제 그걸 특검이 이제 제대로 회복을 시킨 거죠. 그게 아니라 뇌물이었고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자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다시 이제 특검 수사 종료 이후로 지금 검찰로 넘어가서 걱정도 많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게 더 많이 관심이 필요하다. 지금 이제 그렇게 사실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거든요. 재벌들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 그래서 엄청 집요하게 이 재벌 총수들도 빼내려고 노력들을 할 것이고 뭐 그럴 텐데 이게 제대로 어쨌든 철저하게 수사돼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 국민들 관심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반올림을 어떻게 응원할 수 있나요, 우리 국민들이? 아, 네. 저희가 지금 농성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농성을 하고 있는 이유는 삼성전자 반도체 LCD 공장에서 일하다 직업병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해서 삼성이 약속한 어떤 대화, 협상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배제 없는 보상 그런 이 두 가지 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요. 대화조차 삼성이 거부하고 있어요. 대화를 거부한 채 거짓 기사를 내보내고 있어요. 뭐 협상 막판 중이다 이러기를 하지를 않나오군 2월 28일 날 국회 청문회가 삼성 직업병 국회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10년 만에 처음으로 청문회 하는 거였는데 그게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반대로 또 무산된 그러니까 연기된 뒤로 다시 안 잡히고 있어요. 그런 채 또 그런 채로 다시 이제 대선 지금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은 이재용 구속 뒤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묵묵부답이에요. 전혀 얘기하지 않은 채 언론 플레이만 여전히 저 반올림이 문제다. 뭐 반올림이 문제다. 오히려 삼성은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반올림이 다른 게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과 활동가들이 연대해서 삼성 직업병 피해자분들 제대로 삼성이 책임지게 하고 정부가 제대로 산업재해 인정하게 하고 그런 싸움 하는 단체이거든요. 그래서 반올림을 응원하는 방법은 저희 강남역 8번 출구 삼성 본관 앞에서 네. 노숙농성 530일째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나가다가 혹시 들리어서 응원해 주셔도 좋고 또 반올림 다음 카페 그리고 뭐 페이스북 있습니다. 이런 데에 또 응원의 글 남겨주셔도 좋고요. 무엇보다 이제 그렇게 뭐 얼토당토하게 반올림 흠집내는 기사 이런 것들은 좀 댓글도 좀 써주시고 그게 사실이 아니다. 좀만 뭐 들여다보면 진실은 금방 파악은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삼성의 이유 적폐 청산의 문제, 직업병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삼성이 이렇게 막대먹게 하는 것들, 노조도 못 만들게 하고 기본 노동 인권이라고 하는 것도 보장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소중한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아주 관건적인 재벌 개혁 문제, 재벌 해체 문제 이거 관련해서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님 활동가님 모셔서 얘기 들어봤고요. 늘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끝내면서 한 가지 하면은 어떨까요? 행동을 투쟁. 네. 자,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반올림 진행! 뇌빨간 사춘기가 제안하는 경제개혁 공약. 하나, 재벌 총수 지배구조 청산. 둘, 재벌 범죄에 대한 사면 복권 금지. 셋, 정경 유착 근절. 삼성 반도체 노동자 황유미 씨의 동상 설립을 희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 나라 이대로는 물려줄 수 없기 때문이야. 한 번도 청산하지 못한 친일파 그 찌꺼기 새누리 조중동 재벌 권력의 개노릇하는 경찰 검찰 만악의 뿌리 국정원까지 이제 쳐낼 것은 쳐내고 이제 버릴 것은 버리고 제대로 다시 만들자 당당한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끝까지 간다. 촛불이 이긴다. 미친 대통령 하나 끌어내리려 촛불 든 게 아니야. 최순실 따위 때문만
꿈까지 이제 전할 것은 전해